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역사 13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교수입니다. 공지를 드린 것처럼 한국의 역사는 12강과 13강을 이번 한 주에 함께 시작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조금 변경된 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불편하다고 하셔도 잘 한번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4일과 20일 사이에 들으실 강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기말고사 기간인데 기말고사 기간의 마지막으로 이제 14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마무리 강의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부담 느낄 건 아니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12강에서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제 현대 한국사에서 한국이라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이른바 그 다이나믹한 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13강에서는 그 다이나믹한 속성과 더불어 그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아티스틱한 그 감각이 어떻게 디벨로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국의 역사를 따라오시면서 뭐 한국의 고대사와 그 다음에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 그리고 근대사 이전이 전근대겠네요. 그리고 현대사까지 봤는데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제가 12강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 역사라는 거는 모던 히스토리라는 것은 어떤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먼트 판단을 하는 그러한 영역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인 평가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이 현대라는 부분은 역사적 평가나 학문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들을 좀 간과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역사, 모던 히스토리를 그렇게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정립하고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접근들은 조금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런 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13강에 대한 이야기에서 현대 한국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강점과 현상,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술 인재들이 대한민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문화가 갖고 있는 그 힘이 그 대한민국의 현대 한국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기인을 하고 있을까라고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에는 바로 아트와 에듀케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듀케이션이 교육이 하나의 펀더멘탈이 되고 그 펀더멘탈이라는 교육, 에듀케이션 패션을 통해서 그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인재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인재들이 이제 저기 IMF라는 제가 대표적 사건을 12강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IMF 상황을 겪으면서 1차 산업, 2차 산업에만 종사하던 그 어떤 인물 직종, 직업군에서 IT 산업이나 테크놀로지 디벨로프, 그러니까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로 그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1차 산업, 2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농업, 어업, 수산업, 기관산업과 동시에 중화합, 그 공업, 공업 사회의 그 기술들도 융복합이라는 그 산업적 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좀 더 이제 혁신적이고 이노베이터를 키워내는 그러한 생산 직업군으로도 확장이 됐었죠. 그게 이제 교육 열정이 갖게 되는 인재의 양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인재로 봤을 때는 예술 인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티스트들이죠. 아티스트들이 대한민국 문화 컬처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케이팝이라는 게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케이팝 움직임들도 사실은 예술 인재들의 대한민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듀케이션 패션이 그 문화적 분야에 영향을 미친 예예요. 그리고 이 문화적 영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문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인데 사실 하나의 종류로 귀속이 됩니다. 이 컬처 무브먼트라는 거는 하나의 그 도메스틱 무브먼트가 있고 인터내셔널 무브먼트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자, 대한민국 문화라고 했을 때 이게 코리아 컬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코리아 컬처가 먼저 생산되고 소비되는 그 양태, 그 레인지가 어디일까요? 바로 도메스틱이에요. 도메스틱. 국내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원래 한국인들의 정서와 한국인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문화적으로 개발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코리아 컬처의 첫 시작은 도메스틱 무브먼트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듣기 좋은 노래와 영상물들이 프로듀싱이 되고 발표가 돼서 포퓰러한 그 렌즈를 확보해요. 대중적 범위를 확보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셔널 도메스틱한 영역이 확장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인터내셔널 무브먼트로 이게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확장력은요, 이 익스텐션 어빌리티는 어떤 의도된 텐드 그 무브먼트가 아니라 액시던트 무브먼트, 그러니까 액시던트고 이셀프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것이 의도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무브먼트가 아니라 그냥 자발적이고 자생적이고 우연히,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지 않더라도 non-tent, 의도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울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이런 것들을 바로 무역할 때 수출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문화를 해외로, 그러니까 이게 외국이라고 해서 포리즘으로 수출할 거야, 팔 거야, 세일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문화 콘텐츠라는 것은 그렇게 세일즈 한다고 해서 어필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 콘텐츠를 세일즈 한다고 해서 그 세일즈 하는 것들을 알아줍니까? 알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그들 안에서도 인터레스팅한 트렌드가 없으면은 그 문화적인 소비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문화적 소비가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우리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스틱 무브먼트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면은 그 도메스틱 무브먼트가 인터내셔널 무브먼트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확장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케이팝이에요. 케이팝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죠. 지금 BTS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BTS를 이제는 더 이상 그 로컬 뮤지션으로 보진 않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뮤지션이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BTS는 그냥 BTS예요. 그러니까 브랜드 네이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뮤지션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뮤지션도 바로 도메스틱 무브먼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플러서스와 확장력을 가져가지고 익스텐션 어빌리티를 가져서 하나의 인터내셔널 벨트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K-팝의 움직임은 바로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메스틱 무브먼트를 그만큼 엔조이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아티스틱한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아티스틱한 인재들은 어떻게 개발됐는가? 바로 그것이 에듀케이션 패션이라는 거죠. 교육적 열정이다. 이때 교육은 어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죠. 그러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이 됐든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 됐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획일적이고 그리고 심플리카 단순한 그리고 원 디멘션, 그러니까 1차원적인 멘트만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K-팝의 흐름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만 살펴봤습니다. K-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이 도메스틱 무브먼트와 인터내셔널 무브먼트의 상관관계, 그 인터텍스추얼한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K-팝은 이렇게 표현돼요. 그냥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포퓰러송. 이제 그렇게 의식이 됐죠. 근데 이제 현상적으로만 보자면은 현재 K-팝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한국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또 장르의 뮤지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크송 뮤지션도 있고요. 그리고 락 발라드를 하는 뮤지션도 있어요. 그리고 헤비메탈을 하는 뮤지션도 있고 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K-팝이라고 불리워지게 되는 뮤지션들은 이 댄스 음악, 댄스 뮤직 위주의 보이 그룹, 걸 그룹들이 지금 구성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BTS, 엑소, 그리고 여러 그룹들, 그 블랙핑크. 자, 이런 그룹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는 댄스 뮤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조금 댄스 뮤직의 여러 가지 장르가 믹스 앤 매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프리 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스윙, 또 아니면 일렉트로닉, 테크노. 자, 이런 것들의 장르가 이렇게 뒤섞여서 이제 하나의 퓨전 장르로 발전이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표현해서 댄스 뮤직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K-팝은 글로벌 마켓에서 포퓰러한 대중적 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 댄스 뮤직이 바로 K-팝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동의어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코리아 댄스 뮤직이 어떻게 로컬 뮤직에서 글로벌 뮤직으로 이렇게 익스텐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믹스 앤 매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이 문화적 힘인데요. 컬처 파워인데, 자, 문화적 힘이라는 거는 자, 예술하고 연결이 돼요. 예술 행위라는 거는 인터내셔널함이 강할까요? 도메스틱함이 강할까요? 그러니까 로컬이 강할까요? 글로벌이 강할까요?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아티스틱한 요소, 아티스틱 엘레먼트는 글로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글로벌레이션. 그러니까 자, 음악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듣는 사람이라는 게 로컬로 제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베트남에서 오신 분, 일본에 오신 분도 계신데 자, 각국의 국가에서 오셨지만 여러분이 음악을 들어요. 대표적인 예가 엑소나 BTS의 노래를 들어요. 그러면 엑소나 BTS의 노래의 그 강한 어떤 그 하드코어한 비트를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 정체성의 차이가 있나요? 거기에서 국가적 정체성의 차이는 최소화되죠. 미니멈은 되죠. 그러니까 아 이게 코리아 뮤직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뮤직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컬처 아트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한국의 음악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냥 모두가 듣기에 좋은 음악이다. 퍼플러성으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음악을 K-팝을 예를 들자면 K-팝을 위해서 접근했던 거는 바로 에듀케이션, 패션에 의해서 양산된 인재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댄스를 배우고 비트를 배우고 그루브를 배우죠. 근데 그러면서 무언가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 어떤 테크닉의 익스펜션 속에서 거기에는 어떤 도메스틱한 고려도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는 모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글로벌한 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룰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K-팝이 포퓰러한 인기를 끌 수 있게 되는 것은 문화적으로 아티스틱한 어떤 깊이와 소양을 계속해서 트레이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에듀케이션 패션 키드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도메스틱 무브먼트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익스텐션의 한 사례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게 이제 K-팝으로 대표되는 그 무브먼트, 컬처 무브먼트의 파워인데 그 부분이 바로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이 서로 뭔가 전략적으로 스트래지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셔널하게 접근해도 자연스럽게 플로잉이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컬처 무브먼트의 인프라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마켓 어널리시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의 K-팝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K-팝은 대부분 어떤 다른 어덜 장르에 조금은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렌즈로 조금은 이렇게 집중이 되죠. 어떤 거냐면은 바로 댄스 뮤직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댄스 뮤직으로 또 집중이 되면서 동시에 솔로 아티스트보다는 보이그룹과 걸그룹으로 재표가 돼요. 그러면 이 보이그룹과 걸그룹들은 어떻게 프로듀싱이 됐을까요? 이게 개인의 어떤 퍼스널 아티스트의 어빌리티가 훌륭하게만 개진이 되었다, 잘 알려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컬처 마켓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한 프레임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산업적, 문화산업적 움직임들을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나 기획사에 의해서 K-팝이 제대로 프로듀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기획사죠. 그러니까 컬처 프로듀싱 컴퍼니가 한국에서 되게 그랜드하게 출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컬처 무브먼트가 그 도메스틱 무브먼트를 확보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어떤 긍정적으로 소비가 되고 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른바 또 팬덤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려면은 한 개인의 퍼스널 아티스트의 역량만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트렌드를 읽는 그 눈과 분석력, 그리고 산업 구조에 있어서 그 트렌드를 빨리 따라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적 마인드가 함께 접목이 돼야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아티스트를 생각한다, 아트, 예술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예술의 효용성에 많이 집중하기보다는 예술의 밸브, 가치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현대사회에서 모던 소사이어티에서의 밸브의 기준은 필수 불가결하게 마켓과 펀드를 배제하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하게 되는 것 역시도 사실은 에코노믹 클래스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규모, 경제적 흐름, 경제적 순환, 그런 부분과 같이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는 산업 구조 속에서 엔터테이터한 부분은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전략적이고 치밀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레디컬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상당히 표류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YG라든지 그리고 JYP와 같은 그 초대형 기획사들, 그랜드 프로듀싱 컴퍼니들이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에듀케이션하고 인큐베이팅 함으로써 분명히 이 트렌드를 잃어버리지 않고 도메스틱 무브먼트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인터내셔널 무브먼트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 교두부를 마련했던 것이 이 K-팝이라는 포괄적 산업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K-팝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K-팝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좀 저희가 나눠볼게요. 제가 앞서서 이제 K-팝의 출범 배경이 대형 산업 구조와 문화 산업이라는 그 이해를 상당히 레디컬하게 어프로치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유의미한 성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맥락에서 K-팝이 갖게 되는 어떤 주요함, 효용성,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유익이 조금 상당하다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자, 보면 K-팝의 의의와 평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0년을 기준으로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여기 미국도 포함이 되죠. 북미 지역의 시장 규모는 7,260억 불이에요. 이게 어떤 마켓 구조냐, 이제 컬처 마켓이죠. 그리고 이 7,260억 불 중에서 이 음악 마켓이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은 45억 300만 불. 자, 그러면은 이 45억 300만 불이 북미 지역의 시장 규모의 거의 0.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0.5%만 해도 콘텐츠에서는 이 글로벌 마켓에서는 최대 소비 시장이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 정도는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북미 마켓이 45억 30만 불, 300만 불이다라고 봤을 때는 콘텐츠 시장의 최대 소비 시장 생산국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문화 콘텐츠 강국에서 K-팝의 인기가 한국 대중문화의 어떤 그 컴페티션 어빌리티, 경쟁력을 입증한다고 할 수가 있으며 예전과는 다른 어떤 해외 음악 시장에서의 그 포지셔닝을 좀 프루브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한국 코리아 아티스트가 외국의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냥 포리즌 뮤직이다, 그러니까 해외 음악이다, 그냥 아시아 음악이다, 아시아 무직이다라고 소개되었을 뿐이지 그게 어떤 빌보드 차트에 이렇게 경쟁되는 경우가 아예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랬는데 2000년대 이후에 바로 이렇게 K-팝의 댄스 뮤직이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팬덤을 일으키면서 먼저는 아시아에서 팬덤을 일으켰죠. 일본, 뭐 저기 동남아시아 그런 부분에서 동방신기나 보아나 그러한 그룹들이나 솔로 아티스트나 빅뱅 그런 그룹들이 하나의 팬덤을 일으키면서 이게 바로 북미 시장으로까지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BTS죠. 엑소까지는 아시아 팬덤이라면 BTS가 바로 이 북미 시장의 팬덤 침투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게 바로 그 컴페티션 파워와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 대중문화 시장의 경쟁력. 그런데 K-팝의 인기가 이제 BTS나 이제 BTS 이전에는 그 강남 스타일이라는 그 노래를 발표한 싸이 이 정도 뮤지션이었는데 그 현지의 반응을 보면요. 이 45억 300만 불의 이 시장에서 K-팝이 어떤 아직은 퍼스널 아티스트에 좀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팬덤 벨트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팬덤 벨트를 이룬다는 것은 적어도 만약에 코리아의 그 보이그룹의 대부분이 보이그룹 한 4, 5그룹들이 다양하게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미국 북미 시장에서 K-팝이다 라고 얘기하면 꼭 BTS, 싸이 요렇게만 그 고유 명사처럼 K-팝 곧 K-팝 이꼬로 싸이, K-팝 이꼬로 BTS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K-팝 이꼬로 그 코리아 보이그룹 팬덤 벨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뮤지션들이 다양하게 익스펜션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K-팝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냥 하나의 뮤지션과 동의한 의미로 성공 사례, 그러니까 일부분의 성공 사례에 지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은 다각도의 어떤 다원적인 K-팝에 대한 생산 양식이 필요한다라는 거는 지금 요구받고 있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게 딜레마이긴 해요. K-팝의 의의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K-팝이 어떤 한 그룹에만 매몰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그룹들이 또 그만큼의 인터내셔널 무브먼트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개런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산업이라는 건 상당히 어떤 지금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작업인데 그렇게 대규모 작업이 들어서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BTS나 싸이처럼 그렇게 이른바 무슨 대박이 쳐지듯이 석세스풀한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라면은 그때의 손실을 누가 보존해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런티가 안 되니까 도저 챌린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악순환과 딜레마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것은 K-팝의 현 주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냉정히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음악 시장에서 K-팝이라는 게 존재했다면 자, 컬처 무브먼트는 또 아티스트를 통해서 또 자생적으로 디벨로프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또 하나는 파인 아트나 여러 가지 이제 미술이라는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트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영어가 범주가 나눠지겠네요. 뮤직, 뭐 아트, 리터러처 이렇게 나눠져요. 영어로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아트가 미술로 지금 통칭하는데 자, 아까는 K-팝이라는 어떤 뮤직의 부분이 컬처 무브먼트의 한 포지션을 담당했더라면 또 하나의 그 코리아 컬처 무브먼트의 하나의 흐름에서는 또 아트가 있죠.
한국에 또 유명한 어떤 개별 아티스트는 있었어요. 1980년대 이전부터도 그 백남준이라는 그 비디오 아트를 통해서 그 세계적 기준의 새로움을 조금은 선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백남준의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그 한 개인의 성과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났네요. 두 번째 시간 때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또 꺼내오겠습니다.